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전후기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교재 142쪽을 참조로 하셔가지고 개항 이후의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항 흥선대원군 그때 시절부터 흥선대원군 때의 그 개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삼정의 문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다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142쪽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던 부분인데 조선 후기에 수치 체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치 체제의 변화가 있는데 그 내용들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조선 후기 때는 우리가 이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소장농들이. 타조법은 정율제고 도조법은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병작 반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타조법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농민들이 2분의 1 정도를 냈고 여기에 가게 되면 이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3분의 1 정도를 내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포장이라고 합니다. 납포장, 배를 새로 받치는 공장의 공장. 이 공장이 뭐죠? 수공업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공업자가 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가 부르면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공업자들이 나 가서 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그냥 세금으로 내겠다. 그래서 배를 세금으로 냈다라는 거, 요 납포장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인데 약간 심화적인 내용인데 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결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서 이 조세를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세를 시가로 환산합니다. 시가로 환산해서 화폐로 해가지고 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도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시가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시가로 환산한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의 부정이 들어가는 거죠. 부정 부패가 들어가는 거죠. 네, 시가를 환산해가 높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도결이라고 그러고요. 총액제도 비슷한 시기 때에 여기에서 이제 행해지게 되더라. 총액제. 자, 면리 단위로 조세의 총액을 공동부담으로 부과한다. 자, 면리 단위로. 그러니까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인데 이것의 조세의 총액을 공동부담으로 부과한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이 세금 납부하는 그 농민들이라든가 백성들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 수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을 단위로 그냥 부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부임하는 수령이 네가 알아서 이 총액을 정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중앙에 조세를 올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농민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은결, 징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정의 문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정의 문란 가운데서 전정, 군정, 황곡이 있었죠. 그래서 전정의 문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결, 이게 숨어있는 토지예요. 숨어있는 토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허위로 등록돼 있는 그래서 아주 좋은 토지인데 안 좋은 토지로 막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결이라고 그러고, 진결 같은 경우에는 황무지 개간 시에 3년 정도 면세가 됩니다. 면세, 황무지 개간 시에 3년 정도 면세인데 일반 경작지로 등록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수작들이다. 이게 이제 전정의 문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남미와 유치미가 있는데, 상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바치는 그런 이제 곡물을 얘기하는 거고, 유치미는 그 지방,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곡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남미와 유치미 중에 뭐가 더 많았을까요? 상남미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상남미가.
상남이가 더 많다 보니까 유치미, 지방 관청에 있는 이런 관리들 같은 경우 유치미가 적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백성들에게 걷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의 수치제재와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여기 노랗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사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가지고 우선 세도정치기 때에 이 삼정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제한히 노력을 했죠. 그 전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양전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를 측량한다라는 얘기죠. 측량. 그래서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이 땅이 제대로 어떤 땅인지, 이 땅의 어떤 주인이라든가 소유,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성격, 네,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래서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전이고요. 자, 군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호포제라는 것을 실시했다. 자, 호포제는 군포를 어떻게 납부하는 겁니까? 가구별로, 한 가구별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한 가구당 한 포 내라. 원래는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들이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한 가구당 내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포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죠. 자, 그 대신 국가 재정이 줄어든 대신 또 뭔가 그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충하는 거 한 가구당이니까 누구도 내라. 양반도 예외 없이 내거라. 양반에게도 부과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굉장히 이거 싫어했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황공은 세금의 제도라기보다는 실은 뭐예요? 그 빈민구제법이었죠. 복지제도였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부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황공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실시했습니까? 사창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자, 사창제는 마을의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민을 구휼하기 위한 마을의 창고, 곡식을 보관한 창고를 두었는데 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이 키를 쥔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을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정말 정직하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직하다 이런 사람에게 마을 키를 맡기자라는 겁니다. 마치 나와 같은 사람들처럼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곳이 사창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흥선대원군 시기 때의 물가의 상승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원납전과 당백전이 있는데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납전은 화폐 이름이 아니라 기부금의 명목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납부하세요. 경복궁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원하는 사람은 납부하시라는 어떤 기부금의 어떤 명목이에요. 근데 누가 이거를 기부를 하겠어요? 그죠? 안 냅니다. 그래서 강제로 징수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예? 강제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원하는 사람 납부하세요가 아니라 원망하는 이 원자로 사람들이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화폐의 이름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당백전이죠. 당시에 유통이 되는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일당 100의 가치를 지닌다 해가지고 당백전이라는 그런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자, 이 당백전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의 경제의 상황의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항 이후의 경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언제 있죠? 1876년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자, 그 조일, 수호, 조규를 맺었고 그 외에 부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예요. 1, 2, 3 이거 알아두세요. 조일, 수요, 조규의 주요 내용들 여기 나오는 주요 내용들 양곡의 무제한 양곡 유출, 그 다음에 무관세, 취해백권,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사용 등을 통한 약탈적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계양장 심리 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부산, 원산, 인천 계양장 심리 내에서 그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양장이죠, 항구죠, 객주나 여각 이런 보부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봤어요. 우리나라 상인들 중에. 여기에 또 이제 그 거상 중에도 누가 있습니까? 경상까지 포함을 합니다. 서울 운반원이 되는 겁니다. 네, 왜?
이 사람들은 일본 상인들은 개항적 심리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륙 시장 침투 중개 상인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거 중개 상인들. 그러나 대다수의 상인들은 몰락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본의 중개 무역을 보겠습니다. 값싼 영국산 면 제품을 조선에서 비싸게 팔아먹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도 이 수공업, 면직물 수공업 하는 이 산업도 타격을 입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뭘 뜯어가요? 곡식을 뜯어가죠. 곡식을 뜯어가니까, 예, 우리 국내에 곡식이 부족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조일수호 조교 부록이에요. 부록. 이 부록. 조일수호 조교를 하고 그 부록으로 뭐 했습니까? 개항장 내의 일본인 거류지 심리. 요거.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요거예요. 이게 조일수호 부록이고 조일 무역 규칙은 무역과 관련된 겁니다. 무역. 그럼 무역은 뭐예요? 수출, 수입 이거죠. 수출. 양국의 무제한 수출. 일본의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강화도 조약 이후의 경제의 모습이고요.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을 그 마무리했던 결정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청나라였죠. 청나라. 그럼 청나라가 공짜로 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정정. 자, 그 이름만 잘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 수륙 그 물길과 그 다음에 육지 무역 장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청나라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은 일본인이랑 다르게 다 들어와요. 내 집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최애국 대우 청나라 상인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요? 아니죠. 다른 나라 상인들까지 내륙 진출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최애국 대우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도 들어오고 청나라 애들도 들어오고 야 신난다 막 들어와서 해적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서울 상권 위협해지죠. 중개상인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 보부상이라는 객주여가 이런 사람들 몰락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조일통상장정 체계를 해요. 조일통상장정을 체계라는데 이 조일통상장정 1883년도에 체계라는 거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약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바로 요 밑에 있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 때문에 그래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리가 미국하고 1882년도에 조약을 맺었죠. 여기에는 거중조정이 있습니다. 이 거중조정이라는 게 사실 이 군사동맹이에요.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3국의 핍박을 받으면 서로 돕고 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하게 되는 거. 뭐 치해복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 여기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거중조정하고 관세 부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에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였죠. 조일통상장정 그죠? 무관세였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 여기 보시면 조일 무역 규칙 무관세였잖아요. 무관세 어디 갔어? 무관세 여기 있네. 무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만 관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다시 통상장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그리고 무제한 유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제한 유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자, 방공령 국내의 곡식이 만약에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해당 지방 감사가 이 관리가 이 방공령 곡식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일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합의를 봤어요. 합의된 내용이에요. 근데 1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더 이상 지네 나라로 우리나라의 곡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889년도에 방공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합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떼를 피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피우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일본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제 믿을 구석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당시 어떤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러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무역과 관련된 건데 일본하고 청나라가 굉장히 점점 시간이 들어갈수록 경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1885년도 요때쯤엔 청나라가 요만큼이었어요. 일본이 이만큼이죠. 근데 점점 갈수록 청나라가 상승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2년도까지. 그러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무역을 어떻게 독점을 해야 되는데 청나라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청나라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청일 경제 침탈을 보겠습니다. 뭐 일본으로부터 곡식 이런 것들, 또 청나라 상인들 막 우리나라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쉽게 다 아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정부의 부패.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살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리교섭 통상사무 아문일지. 네. 1883년 8월 21일 올해 흉작은 일찍이 없었던 바이다. 돈의 모든 균형이 흉작이어서 한 톨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 장시의 쌀값을 하늘 높은 줄 몰라 한석에 거의 1만 전이다. 가만히 알아보니 돈의 쌀콩과 묵은 곡물 약간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만일 이것을 일본 상인이 이전처럼 사서 가져가면 전도가 굶을 형편이다. 가련한 우리 굶주린 백성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시는 게 1888년도의 상황입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곡식을 막 뜯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곡식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하는 어떤 시선이라든가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 내통하는 자는 처형한다. 그러니까 동학농민들이 일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일본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관파천 이후에 아관파천 을미사변이 일어나가지고 1896년도에 아관파천이 일어났습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죠. 이때 경제는 뭐 형편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임금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 애들이 신났다 하고 뭐 다 우리나라 좋은 거 다 뜯어 가잖아요. 그래서 최애국대우 다 최애국대우 하는 거고, 철도 부선권 미국이 경인선, 프랑스 경인선, 일본 경부선 부설권. 원래 이 경부선 부설권도 미국이 했었는데 일본이 이어받죠. 인천에 있는 경인선도 이제 나중에 일본이 이어받고요. 자, 광산 채굴권 미국이 금광관산 금광. 미국의 대표적인 금광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났던 말이 웃지 못할 말이 바로 노다지란 말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들이 금광을 캐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오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노터치. 이 노터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쟤네들은 저걸 노다지라고 부르나 보다. 이 당시에 생겨났던 말이고요. 자, 러시아는 산림채범권을 독점을 거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해업권. 일본이 장악을 했고요. 자, 아간파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지도로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러시아에 그냥 뭐 산림채범권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울릉도 산림채범권도 러시아가 가져가고, 경부선 부설권이 일본이 이렇게 나중에 가져가고, 경의선 부설권도 프랑스에서 일본이, 그다음에 경인선도 미국에서 일본이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간판천 이후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일본의 본격적인 우리 경제적 침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 애들이 영국이 인도를 경제적 침략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회사가 있었죠. 동인도 회사. 이 동인도 회사와 비슷한 성격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쁜 것은 잘 배워요, 일본 애들이. 자, 그래서 황무지 개간을 고실로 해서 국유지 및 황실 소유지를 약탈을 했고요. 이주 일본인에게 양도하고 한국 농민에게는 경작시켜서 소작료를 징수시켰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획득한 우리의 영토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에 팔아먹었죠. 한편 일본의 재정장악 및 금융지배 보겠습니다. 재정장악 여러분들이 일본이 이제 차관 제공
차관은 빚이죠. 여러분들이 그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천에 김옥균이 일본에게 차관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그때 잘 안 빌려줬어요. 배짱 튕겼어요. 자, 그러다가 이 시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차관을 막 줍니다. 왜 줍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네. 징세 업무를 얘네들이 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일전쟁 직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1905년도에 누가 이것을 하느냐? 메가타라는 사람이 하게 되죠. 이 메가타는 1904년도에 1차 한일 협약 당시에 일본의 재정 고문이었죠. 예. 얘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화폐는 무용지물 못 쓰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화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바꿔주는 그런 모습이 어떤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 질이 나쁜 동화를 사용했는데 동전.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 갑종 백동화. 갑종이에요. 갑종. 상태가 좋으니까 갑.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과 교환해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그 두 번째죠. 갑을 이렇게 가니까 을종 백동화는 한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며 단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이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백동화 이것만 제 가격에 바꿔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돈, 지폐라든가 동전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정도 돼야지만 그 정도의 화폐 가치에서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권을 여러분들이 계속 맨날 신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뭐 이렇게 뭐 낡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화폐 가치 또 떨어지게 그렇게 바꿔주게 되고 아예 바꿔주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자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구운동을 벌입니다. 우선 상권수호운동, 상인들이 막 모여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런 상회가 나온다 그러면 이 상회, 상인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에 상권수호운동과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그럼 상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한성 시정 상인들, 서울에 있는 시정 상인들도 상권수호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일 상인들이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이후에 쭉 들어오다 보니까 내 집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 청일 상인들 점포 철수 요구 시위를 하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이 시정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더라라는 거죠. 황국중앙총상회. 황제가 있는 나라죠. 우리가 황제가 있는 나라가 언제예요? 대한제국 1897년에. 그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해에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래서 황국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황국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죠. 네. 황제라는 칭호는 안 썼으니까. 자, 정부는 세국 운반용으로 증기선을 구입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증기선이 각국이 운행하는 배의 대세였기 때문에 증기선을 딱 구입하고 해운회사로 이운사라는 오늘날의 공사죠. 공사. 이운사를 딱 설립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갑오개혁 때의 1차 갑오개혁 때에 여러분들 조세의 급납화 기억나시죠? 세금을 이제 급납화 돈으로 내거라라는 겁니다. 급납화는 돈이에요. 금으로 내거라가 아니라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본위 화폐제였죠. 은본위 화폐제. 이거를 내거라. 돈으로 내거라. 그런데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서 증기선을 만들어서 이운사 했는데 이제 돈으로 내거라 하니까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헛돈 쓴 거죠. 헛돈 쓴 거. 예. 자, 여기 방공령과 관련된 건데 방공령이 함경도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람 조병식이 있었죠. 황해도에도 방공령이 있었고요. 충청도에도 방공령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시전상인 철시운동, 그 다음에 보안회, 여러분들 그 보안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그 애국개몽단체 1904년도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보완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07년도에 일본의 진 빚을 갚자 대구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성숭보에 실렸던 1883년도 요때 실렸던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즘 서양 제국에서는 모두 회사를 설립하여 상인을 부르고 있는데 실로 부강의 기초라고 하겠다. 대체로 회사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하여 여러 명이 상고가 이제 장사죠. 이것의 사물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뭔가 회사를 좀 서양식으로 좀 바꾸려고 근대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신문에 실었다라는 거죠. 방공령 보겠습니다. 방공령. 일본으로 이제 곡식 나가는 것을 막자라는 거죠. 이 방공령의 합법적인 내용이 조일통상장정에 나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항의를 해가지고 방공령 철회하고 배상금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자, 애국단체 이권수호운동 우선 독립협회에 있었죠. 독립협회에서 했던 토론회 만민공동회에서 이권수호운동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정치사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저령도 조차를 못하게 했어요. 저령도는 어디예요? 부산에 있는 영도죠. 그다음에 한너은행을 폐지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광산채굴권 요구도 저지시켜 버렸어요. 자, 이것을 만민공동에 우리 백성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여론에서 담당했다. 대단한 겁니다. 정부도 하지도 못했던 것을 말이죠. 허니 6조에 고종에게 올렸던 건의문 허니 6조에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제도적으로 막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1904년도에 보완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는 그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907년도에 일본의 진빚 차관을 갚자.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 국채보상.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돈과 관련된 분야의 서상 돈, 양기탁, 여기에 플러스 양기탁 이런 분이 열심히 일본의 진빚을 갚자라고 운동을 하셨죠. 양기탁, 네, 양기탁.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든 단체가 국채보상기성회. 대한매일신보에서 열심히 이 국채보상운동을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요.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채보상운동 홍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장님이 영국 사람 베델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탄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주, 단연, 술 먹지 말고 담배 끊고 그다음에 여자들 뭐 가락지, 비녀 이런 것들 기부해라. 일본 애들이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탄압으로 양기탁 이 사람이 이 돈을 횡령을 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결국에 이 운동이 흐지부지 끝났다라는 겁니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매일보에 실렸던 취지문을 보겠습니다.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서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항 이후에 우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때의 경제죠. 일제강점기 때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